네, 채권 시장계 BTS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 설레면서 어제 밤부터 설레면서 제가 또 최근에 아, 리포터 다 읽고 왔어요, 설마? 완전히 막 세세하게 막 진짜? 이렇게 형광펜 치면서 읽진 않았는데 아, 나 요즘 무서워, 이 언니. 살짝 보고 나서요. 살짝 네. 살짝 훑고만 왔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윤여삼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리포트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리포트를 봤어요. 한 와. 제가 받은 게 4개, 5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보긴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렇죠. 제가 좀 BTS처럼 외모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데 글로만 보면 다가오기 힘든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채권이 개인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사실 네. 일종의 이제 예금의 대체 상품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팬데믹 국면에서 역사적인 저금리, 뭐 아까 님하고 살짝 여담도 얘기했지만 네. 2년 전에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0년짜리 채권을 매입하셨다고 하면 겨우 이자를 받는 수익이 0.5%밖에 안 됐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10년짜리 채권도 네. 불과 1.2% 정도 수준. 그게 역사적인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게 2020년도. 네, 20년도 8월 달에 공교롭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금리 저점을 찍었는데 네. 딱 이제 한 2년도 채 안 지났죠. 네. 뭐 2년 남짓 2년 지났네요. 네, 딱 2년 정도. 딱 2년 좀 지난 지금 시점에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11월 초 FMC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이 이제 뭐 우리 9월에 얘기한 것보다 좀 더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는데 높은 것을 봐야 되겠어. 네.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금리에 대한 텐션이 있을 때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4%대 한 4.3%까지 고점을 받고요. 네. 0.5% 이자를 주는 게 4.3%까지 배수로만 따지면은 몇 배입니까? 무려 뭐 8배 이상이 이자 수익은 늘어난 거고, 네. 그리고 절대 금리로도 4%대 미국채 10년 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죠.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 10년 금리가 기준금리가 5%대를 한번 보긴 했었는데, 네. 요번에도 지금 미국 기준금리 5자를 보느냐, 뭐 이런 정도의 콜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텐션 때문에 지난 2년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면서 겨우 0.5% 이자를 받는 채권을 사셨던 분들은 네. 배 아프죠. 배 아프죠. 그러죠. 1년에 뭐 1억 넣어봐야 50만 원 받는데 그분들은 10년 동안. 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 10년 돈 빌려주시면 1년에 4%대 이자를 받아가니. 그러니까 400만 원씩 받아가니 50과 400은 다르죠. 너무 천지 다르죠. 차이죠. 너무. 네. 그래서 그 높아진 금리 때문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냥 막 채권 좀 복잡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그 금리가 움직이면 가격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이자만 챙겨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라는 쪽에서 관심들이 좀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4%대면 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4%대가 네. 불과 2주 전, 3주 전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미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올해 저 같은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가 채권 분석 일을 한 지 그렇게 길진 않아요. 18년 정도 이제 했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18년 정도 했는데 저도 그동안 일부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구간들 뭐 테이퍼 탄트럼 때라든지 네. 그다음에 2018년에 미국 경기 좋아질 때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도 이번 국면 같은 경우는 유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 손실률 아까 0.5%짜리 채권이 4%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아니 뭐 이자로 치면은 4%포인트 올랐으니까 내 손실이 4%포인트만 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그 기간만큼의 곱하기의 가격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누적 손실률로 미국 채권을 지난 2020년 8월 달에 사신 분은 그 0.5% 사신 분은 손실을 얼마 정도 보는지 아세요? 10년짜리 미국채를 사신 분은? 얼마예요, 그게? 그 50만 원짜리 400만 원 정도 이자 수익 차이만큼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손실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안전자산이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안전자산은 맞지만 괜히 기분 나쁘게 돈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내가 10년 동안 0.5% 이자만 받고 난 버티겠어 하시면 그분은 손실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50만 원씩 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네네. 중간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네. 난 도저히 너무 이 금리에 속상해가지고 배 아파서 안 되겠어. 난 이걸 정리하고 뭔가 다른 투자거리를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4%대 금리 시대에 다른 투자거리를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임대 수익률로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도 네. 많이 힘드니까 지금. 네.
제가 너무 딴 얘기들이 많았네요. 뭐 아니 채권 이야기 다 채권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예. 배경이 네, 백그라운드를 배경이 얘기하는 채권이 거니까. 뭔지부터 알고 네.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3.7%인가요? 4.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원인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때문인가요?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금 그러니까 그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 채권 시장이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대공황 때부터 놓고 봐도 누적 손실률로 이제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나서 채권도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자 수익과 이 채권이 증권으로서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개 자본 차익 같은 손을 반영하는 총 종합 지수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아무리 채권 쪽에 수익 손실이 많이 나도 이 앞전에 누적 손실률이 10%를 넘은 적이 없어요. 대공황 때 유일하게 한 마이너스 14, 5%였는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와. 채권 대학살이라는 표현들을 가끔 쓰시곤 하는데 네. 그 1994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도 네. 연준이 갑작스러운 기축 때문에 1년 동안 300bp가 넘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충격이 갔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300bp를 넘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그 앞에 채권 시장 대학살에 해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7%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아까 18%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유례를 상황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채권 시장은 힘들었고 그렇게 금리가 이 대학살을 일으킬 정도로 채권 시장에 악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뭐 주시장에도 가장 큰 악재가 됐죠. 물가? 네, 바로 물가입니다. 그렇죠. 이 팬데믹 과정에서 아까 0.5%까지 금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역사적인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0.5%밖에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에 갔을 때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이었고 금리도 낮췄고 네. 연준이 양적 완화 뭐 미국 재무부가 뭐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지원금들 실업급여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무려 미국이 GDP가 한 23~4조 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거기 10% 이상을 재정을 써가면서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그 팬데믹 2년 구간 동안 총 쓴 돈이 미국의 거의 뭐 1년치 예산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 수준의 뭐 10조 달러 이상을 갖다 들이부었기 그걸 때문에 시장에 푼 거예요. 그 돈들이 풀려 나오면서 좋았죠. 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2년간 평균 수익률이 15%. 그러니까 YOY로는 무려 20%대 증가를 찍었고요. 우리 뭐 주식은 올해 나스닥이 올해 연초 정점을 찍을 때까지 17,000인가 18,000을 갔었죠. 네. 몇 프로 오른 겁니까 주가가. 그런 식의 자본 시장에 붐이 있었는데 채권도 그래서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급부가 이 남아도는 돈들이 여기저기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 구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모든 재화가격들이 올라가서 여기 그림 하나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요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게 미국의 그냥 에너지하고 식료품들을 제외한 진짜 소비에 필요한 근원 물가라는 건데 이 올라가는 기울기를 보세요. 물론 데이터가 2000년부터 그려놨지만 중간중간에 중국 경기, 호경기랑 이런 데랑 비교해 놓고 봐도 이번 국면의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UIG라든지 스티키라든지 이런 걸 써는 건 뭔지 아세요? 뭐 용어들이 낯서시죠? 네. 여기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좀 보는 이 물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번 국면에서는 그래 이 지난 2년간 과도하게 풀린 돈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네. 경기도 좀 좋고 이 유동성 효과 때문에 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꺾이는 게 뭘 가지고 이번 국면의 정점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지표는 아까 식료품하고 에너지와 같이 변동성이 큰 물가 변수를 제거한 게 이 근원 물가라서 진짜 우리의 수요하고 밀접한 그런 뭐 에너지라든지 뭐 우리 먹는 거는 여러 가지 공급 사정에 의해서 많이 변동성이 네, 크잖아요.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얘가 진짜 물가라고 보는 앤데 그래서 근원 물가인데 코어인데 그거보다 더 근원 물가의 근원 물가들. 그 변동성이 더 큰 요인들을 더 많이 제거한 추세 물가들입니다. 추세 물까요? 추세, 트렌드. 그러니까 얘들이 물가 지표에서 가장 후행적인 지표들이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지표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스티키한 물가는 이제 정점을 치고 돌아가나 하지만 뉴욕 연준에 있는 UIG에는 좀 더 광의의 금융 환경적인 요인까지 녹여낸 좀 더 이런 쪽에서는 실제 물가 수준들의 추세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설명한다고 보는데 이런 애들도 이제 고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건 방향을 잡으면 어느 정도 그걸 끌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이번 국면에서 추세 물가가 꺾인다라는 신호가 들어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걸 보시면 또 중요한 게 최근에 미국 물가 사정 중에서 빠지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압력을 작동하는 게 뭡니까? 재화. 자, 그러니까 재화는 우리가 주로 내구재라고 불리는 뭐 가전, 네. 차, 네. 팬데믹 국면에 얘네들 보세요. 돈이 막 풀리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가 꽁돈을 막 주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중고차라든지 뭐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전기차 중심의 신차들 이런 거 굉장히 잘 팔렸고 TV도 굉장히 많이 가전들 한번 팔렸다면서요. 싹 바꿨죠. 네. 근데 걔들이 지금 여기서도 식료품 에너지를 뺀 근원 재화 우리가 진짜 쓰는 소비품의 물가 떨어지는 속도 기울기 보세요. 뚝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여기 뭐 우리 앵커님이랑 과장님 네. 뭐 자동차 사시면 보통 몇 년 타세요? 7년? 뭐 5년? 최소 5년 이상은 타야 네. 되겠죠. 네. 지난 2년간 차를 사야 되고 바꿔야 될 사람들은 이미 다 다 바꿨어. 바꾼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 소비재하고 네, 그런 의류 섬유 쪽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실제 미국 쪽 소비 데이터를 까보면 미국 소비 되게 좋은 줄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그 단가가 그는 물가가 올라와서 매출 측면에서 단가 영향이 되게 컸지 실제로는 지금 그 수요단에서는 보면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박스당 가격이 작년에 한참 공급망 이슈 충격 컸을 때는 사람들이 막 물건 샀쓴다고 그냥 박스당 12,000달러를 갔어요. 네. 그게 지난주 주간 달려놨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2,000달러 수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2,000달러에서 2,000. 그 2,000달러 수준은 우리 이번에 공급망 쇼크 나오기 전에 2021년에 팬데믹 끝나고 팬데믹 이제 극복하면서 좀 좋아진다고 했을 때 평균 컨테이너 운임보다도 낮아진 수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배경은 뭐냐면 재화 중심으로는 이미 이제 그 돈빨로 갔던 그 효과는 연준도 금리를 저렇게 올렸고 지금 네. 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기울기로 빠지기 시작했다. 버티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미국도 지금 주택 시장이 워낙 아까 막 주택 가격이 20%씩 올랐댔잖아요.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날렸던 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 지금 렌트라든지 주거비 같은 것들이 지탱을 하면서 서비스 물가가 계속 꾸준히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의 30% 이상이 그 주거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집 그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개조차도 최근에는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 물가와 관련된 그림 하나만 몇 개만 조금만 더 네. 보여드리면 네. 보십시오. 이게 중고차 가격 상승률입니다. 팬데믹 국면에 어땠나요? 막 50%, 막 60%씩 올랐었어요. 네. 그걸 1년 넘게 끌고 왔어요. 근데 아. 이제 차를 바꾸실 분들은 다 바꾼 거죠. 그러면 지금 중고차 가격은 실제 여기는 CPI에서 발표되는 건 경제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실제 중고차 거래하는 것보다 무려 한 분기를 후행하는데 네. 진짜 중고차 가격은 지금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10% 이하로 지금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차를 사지 않아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화 쪽에서 저희 같은 그러니까 물가를 그동안 예단하고 물가가 이제 정점일 거예요라고 하고 왔던 우리의 시각이 많이 빗나갔지만 네. 이런 데서 벌써 이제 이제 제품단에서 들어가는 저희 또 저희 회사 자동차 담당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김준성 애널인데 네. 그 김준성 애널이 산업 의견을 중립 뉴트럴로 꺾은 적이 자기가 애널하면서 두 번째인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고차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신차 가격이 지금 전기차 쪽 그 부품 때문에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네. 올라가니까 네네. 그쪽은 수주도 좀 쌓여서 버티는 듯 보이지만 판매는 이제 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생산만 받아놓은 수주 때문에 늘고 있는데 그 판매는 안 느는데 생산만 늘면 어떻게 되죠? 재고가 쌓이기 네.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단가 영향이나 뭐 그런 효과를 보는 쪽이 이제 끝날 거다. 그래서 자동차 담당 애널이 보는 시각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림을 보자면 요번에 또 일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구간에 잠깐 유예해줬던 미국의 의료보험 쪽이 지난 1년간, 이거 1년 동안 효과를 유지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미국은 의료보험도 비싸잖아요. 네, 너무 그 1년간 물가에서 이쪽 서비스업 쪽에서 요게 되게 부담이 컸는데 네. 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또 뭐 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거 많이 신경 쓰는 쪽이잖아요. 맞아요. 그쪽이 네. 뭐 복지 쪽에 이번 달러서 그 의료비 보험에 들어가는 서비스 쪽 물가 압력이 이렇게 또 마이너스를 크게 차지하는 일시적인 요인이 또 크게 들어왔는데 이게 또 1년을 갈 겁니다. 이게 의료보험 이렇게 떨어진 게 물가에는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5bp 이상의 물가를
빼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단일 그렇죠. 품목에서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쪽의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요번에 또 특징적이었던 게 가스 가격. 그러니까 유가는 최근에 그래도 80불 90불 내에서 좀 지지를 네. 하지만 유럽 쪽 영향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라갔던 게 미국에서 맞아요. 판매하는 가스 가격도 최근에 빠졌고 거기 들어가는 가스 정제 서비스 가격도 요번 달에 마이너스 크게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차지하는 압력들이 네. 상당 부분 지금 후퇴를 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BEI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채권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풀어서 총 네임을 하면 Break Even Inflation이라고 해서 네. 이게 뭐냐? 채권 시장에는 그냥 우리가 거래하는 명목채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물가 가치만큼의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우리는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그 물가 상승률만큼의 증가를 받겠다고 이자를 덜 받는 채권 물가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가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물가채는 금리가 여전히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대 이렇게 가도 물가채는 1%대밖에 안 됩니다. 왜 이자를 이렇게 조금 줘요? 아, 우리는 대신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인플레이션 해치를 하려고 그만큼의 물가 상승분만큼의 수익을 받겠어요. 그러면 명목채 금리하고 물가채 금리 이 사이의 그 차이만큼은 뭐죠? 앞으로 물가가 이만큼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만큼 내가 물가채를 투자해서 받을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BEI 5년짜리 5년 정도 중기적인 시각에서 나는 물가가 이건 기대하는 인플레인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 물가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보는 기대 인플레입니다. 아. 주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주식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가끔 뵈면은 그분들한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면 물론 민간 투자자들께서 이거 다 찾아보고 하실 수 없지만 주식 매니저들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도 오늘 아까 제가 약자 얘기하니까 이거 하시기는 표정이긴 했는데 이 BEI가 최근에 연준이 열심히 올리면서 그동안 3% 중반을 넘는 우리 5년 뒤에도 미국 물가 3%대로 미국 물가의 목표는 얼마죠? 2% 정도가 적정한 경제 체온인데 네. 3% 이상의 고열이 유지될 것 같다는 걸 연준이 열심히 그러면서 밟아왔어요. 네. 밟았는데 그러면서 여기 뒤집어놨죠. 제가 팁스라고 써놨죠. 이게 미국 물가채 이름이거든요. 그동안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너무 과하게 완화적이었던 금리가 낮았던 거죠. 실질 금리가 이 물가를 배제해 놓은 실제 금리라고 할 애가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게 뒤집어놨습니다. 네.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플러스 얼마? 2%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 물가에 대한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물가채 금리도 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 왔는데 그러면은 물가채하고 BEI는 어떻죠? 원래는 역상관으로 물가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BEI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래 물가에 대한 기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실질 금리가 떨어졌는데 네. BEI가 빠졌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처음 듣는 분들은 뭐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게 얘기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올랐는데도 이제 인플레 기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인즉 물가에 대한 이 물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 물가에 대한 전망을 누구보다 잘해야 돼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그쵸. 제일 첨예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꺾인 거 요거 예단하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 봐야 될 물가를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번에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많이 반영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일부는 걱정합니다. 가격들이 요번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여서. 네. 하지만 제가 물가 얘기를 여기서 길게 가늠하고 가는 이유는 제 나름 자부하면 우리나라에서 물가를 제일 나름 열심히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켓 기대까지도 이제 컨트롤의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는 분명히 주시장이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 뭐 이제 코스피가 2,500을 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경제 체력 펀더멘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올해 시장을 잡아 끌고 쥐어짜면서 중앙은행들이 뭐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메인 연료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게 빠지면 최근에 금리부터 안전자산인 채권부터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는데 위험자산인 주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최근에 주가 10% 넘게 올랐는데 지난 7월 8월 달에 나스닥은 10,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 20%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000포인트로 빠졌죠. 네. 그런 조정 과정들이 앞으로도 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전제는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격언은 저는 그 유동성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통화정책이 좌지우지하는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는
물이 들어와야 노를 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금융시장에 물이라고 함은 이 물가. 금리의 안정인데 네. 이제 그 물 들어오는 초입 국면에 들어왔다. 아.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짜 나쁜 지표들. 지금은 제가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배드 이즈 굿. 지표가 나쁘게 나올 때 이 정책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금융시장이 최근처럼 반등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네. 배드 이즈 배드는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내년 초까지요? 예. 내년에 절대적인 매크로 환경이랑 내년도의 그로스의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백그라운드가 당연히 올해보다는 안 좋습니다. 지금은 과도하게 이 물가에 대한 공포와 그거에 따른 통화 정책의 압박 때문에 가격 지표들이 특히나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떨어지고 심지어 달러도 강하게 왔는데 그것들이 최근에 물가가 정점을 치고 돌아서면서 이런 기조들은 이제 트렌드들은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좋을 거냐? 역실적들이 나아질 거냐? 네. 그러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국면까지는 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가 얘기를 조금 길게 얘기 드렸는데 네. 이런 관점에서 물가는 이제부터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금리가 빠지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시면 내년 초부터는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는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차 얘기하시길 저희 센터장님이 어제 차를 사고 차를 팔잖아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네네. 차를. 네. 그래서 중고차 딜러에게 물어봤대요. 네. 요즘 어떠냐 했더니 네. 죽을 것 같답니다. 왜요? 차가 안 팔려서. 사람들이 안 말씀대로 사서? 아까 영무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중고차 시장은 1, 2년 전에 이미 살 다 사람들은 다 사고 샀고. 너무 오. 고맙대요. 팔아줘서. 좀 더 싸게 팔아주면 할아주면 안 되냐고. 그 정도로 지금 중고차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것 확실히 같아요. 미국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안 좋은 어. 중고차 시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1월 24일 이제 그 다음 주인가요 이게? 다음 주쯤인 것 같은데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네, 그쵸. 연구원님. 네네. 그러면 이제 뭐 25EP, 50BP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미국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유동성 위기 이제 뭐 부동산이나 저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25BP를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50BP를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역으로 과장님한테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게 이번 달에 50bp를 올려야 된다면 가장 큰 이유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가 잡기? 물가 잡기. 물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네.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하고 가는데 미국은 0.9%대를 받고 지금도 아직 이제 겨우 7%대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정점이 6% 정도를 정점을 잡았고 지금 5%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네. 뭐 미국이 워낙 돈 푸는 양도 크고 해서 그런데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우리가 미국보다 낮긴 해도 우리도 높긴 해요. 네. 물가도 중요한데 50bp 이상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은 기준금리가 벌써 4%인데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이제 겨우 3%인데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우리 IMF도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돈 들고 챙겨서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저 그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발 미국이 이런 표현을 저는 이게 사대주의적이어서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이 황새라고 해서 걔네들이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가면 우리나라는 경제 사이즈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성이 뭐 뱁새 뭐 우리나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요거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미국은 전체 가계부채의 고정금리부 대출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요. 미국 주택 그 모기지 미국 주택 경기가 날렸다 보니까 가계에서 모기지 많이 빌리셨을 텐데 모기지는 90%가 고정입니다. 미국은 신용 대출이 100% 이제 변동인데 걔네는 신용 대출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정 신용을 합쳐서 미국은 그 모기지하고 신용 대출을 합쳐서 고정 비율이 미국은 70%가 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변동금리로 받기 때문에 네. 우리 신용대출까지 합쳐서 변동금리부 대출이 70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창용 총재도 표현을 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우리가 빅 스텝,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2번씩 할 때 우리가 빅 스텝 한두 번 따라가는 게 네. 우리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강도 최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 여건의 선진 권역 중에서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못 따라가요. 걔네들도 사정이 우리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변동금리부 대출이 과반이 넘는 한 60%대에 해당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0월 달에 걔네도 물가가 지금 우리보다 높아요. 5%대 근원 물가거든요. 우리는 4%대 근원 물가인데 그렇게 높은데도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또 낮아요. 그러니까 호주도 50bp짜리 빅스텝을 할 거야라는 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 18명 중에 17명이 그 얘기를 했는데 네. 호주가 지난달에 25bp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시드니 같은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고점에서 8%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그 정도 빠졌으면 뭐 일부 개인 물건들은 이미 두 자릿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같은데 부동산 PF에 엮이면서 뭐 이런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호주는 그런 다른 금융기관보다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출 쪽에서 그 네. 주택담보대출 쪽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호주의 맥쿼리라든지 뭐 안처 같은 은행들이 그리고 걔네들은 금리 쪽에 그 부동산 시장 이쪽에 대한 스트레스가 시스템 위기로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10월 달부터 뭐 강원도 쪽에서 뭐 이슈가 레고랜드 터졌고 뭐 이야기도 보험사가 뭐 신용자본증권에 뭐 옵션을 행사를 못했다. 뭐 한전이 지금 발행을 너무 많이 문제다. 뭐 이런 채권 시장의 노이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고서들 보시면 채권 얘기가 꽤 우리나라도 많이 나왔어요. 네. 맞죠.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얼마나 또 지금 냉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죠. 맞지. 그래서 완화 정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 50이냐 25냐를 얘기했는데 이제 50을 얘기하신 분 없어요. 그리고 대외금리 차 때문에 대외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게 아니냐. 원달러 그 지난달까지 1,440원대도 봤는데 근데 전일 종가 얼마죠? 1,300 얼마나? 네, 많이 떨어졌다. 이게 미국 물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막 누적돼 있는 아까 뭐 조선사 얘기도 하시고 했지만 누적돼 있는 요인들이 그리고 아까 그 모 보험사에서 신용자본증권 달러로 빌렸던 거 5억 달러를 그냥 한 번에 갚으면서 5억 달러의 달러가 그만큼 또 부담 주는 게 사라지기도 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연이어서 지금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들이 성공을 하면서 달러 수급들이 수급적으로도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수출업체들은 이거 천천히 바꿔야지 했던 게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빨리 떨어지네 하니까 또 다급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자산 가격이 빠질 것 같은데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리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의 달러 매도들도 또 많이 나오기도 했고 환율이 지금 대외금리 차 여건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금리 여건이 지금 안 바뀌잖아요. 미국이 다음 달에도 또 빅스텝을 할 네네네. 거고. 근데 우리는 하등 그 대외금리 차에 따르는 자금시장 영향,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 만약에 그랬다면 환율이 지금 한 달 동안 금리 차에 대한 영향도가 컸다고 하면 이렇게 100원씩 빠지면 안 되죠. 계속 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는 요 근래 에너지하고 식품 쪽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를 크게 내고 있어서 외환시장이 좀 취약해진 부분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그 미국이 지금 50bp 75bp하고 50bp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아까 얘기했고 부동산 시장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사달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해외 클라이언트들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호주랑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올리는 것만큼 따라가는 거가 가장 큰 리스크로 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금리 낮으니까 투자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또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보다는 뭐 국가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사정이 훨씬 낮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태국은 지금 정부 거기에 10년 정부가 발행한 10년짜리 국채를 하시면 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2%대입니다. 그럼 태국 같은 나라는 진작 사달이 났어야죠. 그렇게 금리가 낮은데. 네. 근데 그건 그 나라가 태국 같은 나라는 관광 수지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캐시를 넣어주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그 나라의 그 금리 정도는 그걸로 움직이는 영향도는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적인 이번에 무역 수지가 적자지만 경상 수지 총 모든 그 달러 수급을 따지면 경상 수지 흑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쪽이 뭐 미중 간의 뭐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 환율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들도 우리도 금리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셨지만 네. 이제 우리 지금 뭐 신용 채권 시장의 부담까지 다 확인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한전에 지금 3년 5년만 돈 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한전에 돈 빌려주시면 국가 보증채거든요. 네. 1년에 6%씩 이자 받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역사상 경험해보지 않은 과도한 긴축의 속도거든요. 지금 지난 1년간 작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우리도 저점일 때 작년 8월달에 0.5%였어요. 네. 0.5%. 그게 지금 벌써 3%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인 기준금리 이번 달에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당연히 25bp 정도면 이미 충분하고 그리고 내년까지 뭐 3.7에서 4% 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3.5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그리고 그 기대는 이미 채권 시장에 풀리 반영됐었기 때문에 미국 물가 발표 전에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가 4.3%였는데 전일 종가가 3.8입니다. 네. 불과 한 2주 단간에 0.5%가 벌써 훅 떨어졌어요. 채권 시장에서 0.5% 하락은 뭐 굳이 주식하고 비교하자고 하면 지수 한 4, 5% 이상 올라간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 시장도 이제 안정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오늘 뭐 제 얘기가 좀 낯설고 뭐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안정이 뭐 다들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의 금리 안정부터가 시작점이라는 거. 이런 쪽에서 이제 저는 올해 연내 지금 현조 뭐 최근에 또 분위기 좋아진 것 때문에 주가 올라오고 이런 거에서 여기서 지금 계속 무리하게 지금 계속 추세를 가지고 담을 단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이제 기반은 올해 내내 이제 막 어디까지가 바닥이지 걱정했던 단계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잡고 가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리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채권 시장에서도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져야지.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가 샀던 높은 금리의 채권이 네. 여기 올라가는 비싸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유동성이 좋은 국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전략을 생각하시냐면 네. 우리나라의 적정하다고 보는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 추세에서 한국에 제가 아까 우리 기준금리는 이번에 3.5까지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 경제와 이런 쪽에서 이게 받쳐줄 정도의 이게 딱 중립금리야라고 하는 수준이 추정을 해보면 뭐 한국은행 숫자도 비슷하고 저도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비슷한데 대략 한 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이제 뭔가 위험자산에서 확실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려고 하면 이제 진짜 물이 확실히 들어왔어라고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중반을 하회할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가 올다고 하면 이건 진짜 완화적인 환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긴축이에요. 근데 그 긴축의 강도만 뺀다고만 해도 누르던 힘이 풀리니까 이제 좀 완화되는 환경들을 보실 텐데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절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긴 하지만 물가에 대한 피크만 잡히고 아까 주택 경기들 냉각되는 속도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뭐 여기 돈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상자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채권쟁이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M2라는 게 아까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돈을 풀어냈을 때 전체적인 유동성이 풀리고 줄어드는 과정인데 코인 보세요. 코인의 이제 전년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증가율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물 들어올 때 위험자산들은 후행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후행적이죠. 물 들어오면 이런 위험자산에 큰 기회들이 와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금융위기 이후로 물이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게 테이퍼 턴트럼 이후에 긴축과정 들어가는 쪽인데 이런 국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위험자산이 아직까지는 아주 안정적인 단계는 아닌데 최근에 여기에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너무 쬐던 과정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징되는 과정으로 간다. 이게 이제 금리가 안정되는 데서 이런 데 시작점들이 있고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쪽에 자금시장들의 흐름들, 금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이 이런 데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도 조금씩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보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상자산이 이제 여기서 진짜 바닥이고 어느 정도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가려면 금리가 이제 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중립금리 얼마라고요? 2.5라고 했죠. 미국 중립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예, 미국도 우리랑 유사한데 연준이 찍어놓은 점도표의 장기적인 균형이 2.5지만 저희가 뭐 이게 자연이자율이라고 하는 이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갖고 보면 뭐 골드만삭스나 뉴욕 연은 같은 데서도 그 방법론도 저 똑같이 만들어 보면 대략 2.8%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내년까지 미국채 10년 금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3.7입니다. 네. 그래 이제 3% 정도를 트라이하는 환경까지 이제 간다. 채권 시장에서 그 정도 환경을 보여줬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는 이런 지금 가상자산들 고생했던 환경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단계로 이제 간다. 지금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하루 웃었으면 네. 다음날 또 울어야 되는 네. 이 시장 환경인데 이게 내년 연초까지는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남아있는 긴축의 고비도 조금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 물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간다. 물가 트렌드는 잡혔잖아요라고 하지만 우리 잔불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도 우리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서 미국은 뭐 4.7에서 5%, 우리는 대략 뭐 한 지금 뭐 3.5냐 3.75까지는 힘들어졌다고 보는데 거기까지의 또 의심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의심은 딱 거기까지. 의심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년 초까지 조금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채권 투자도 시점에 따른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아, 뭐, 요즘에는 ETF라든지 채권 투자 상품들이 다양한데, 채권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뭐, 은행 예금은 1, 2년이 보통이지만, 채권은 아무리 투자해도 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3년, 뭐, 5년, 뭐, 심지어는 그래서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 뭐, 오늘 너무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근데 노후를 대비하는 기회가 올해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금형이라든지 뭐 이런 장기형 상품들 최근에 이제 또 퇴직연금 상품들 수익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뭐 최소한 3년 아니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까지도 이 높은 연 수익률 한 5%대로 고정시켜 놓고 갈 수 있는 예전에 농담처럼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한 연 5%만 확정 이익을 준다면 주식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이에요. 아, 그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그렇다고 이제 또 주식이 또 그렇게 막 뭐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진짜 나중에 나이 들어서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뭐 은행에 지점장님 퇴직하신데 그분들이 요즘에 은행이 뭐 몇 년치 연봉까지 처져가지고 IRP 주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 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뭐 퇴직금 다 친 거니까 네. 뭐 8억 10억 사이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10억이 돈이 있다. 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한전채 10년짜리를 사시면 내가 이거 10년 동안 내가 크게 쓸 돈이 아니야. 난 집도 있고 막 이런 분이다. 거액자산가들이죠. 한전에 10년 딱 돈을 빌려주시면 아직도 6.6%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 이자 수익이 얼마냐? 6천만 원. 그러니까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한 5천만 원대가 떨어지고요. 네. 그 5천만 원대에서 연 월로 환산하면 한 월 450에서 500 사이 정도의 그러면 이거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 뭐 연봉이잖아요. 대기업 때 뭐 파원 대리급 네. 연봉 수준에 그쵸. 월급이 매달 떨어지는 겁니다. 와, 일 안 해도 연봉 4천만 원. 그게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온 시대가 주는 네. 또 하나의 시사점이죠. 아. 물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이 이자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얼마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성장이다? 2%를 성장을 못하는 나라예요. 이번 국면에 과도하게 정책 때문에 돈 풀리고 뭐 그래서 자산 가격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가 올라온 상황인데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실질 기준이긴 하지만 성장하는 능력치는 2%도 채 안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5%의 이자를 준다. 5% 이상의 이자를 준다. 힘이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다. 그래서 채권쟁이로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채권 사세요. 뭐 이거보다는 그렇지. 나도 나이 들어서 뭔가를 좀 생각해야지 네. 하는 분들한테는 올해 같은 기회가 내년에 이어진다. 지금 2주 단간에 50bp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도 10억만 있었으면 한전에 투자할 텐데 일 안 해도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동안 워낙 그 임대 수익률이 저금리 환경에서 떨어져 오면서 네. 그 임대 수익률들이 뭐 캡레이트 환산하면은 뭐 4%대가 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지금 정부의 돈을 빌려줘도 그 정도 수익 뭐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만 지면 6%대도 보는 시대가 돼버리니 와 힘들게 가서 관리해주고 막 그거 그러니까. 하면서 네. 임대 수익 받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내년까지 안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내년까지 좀 떨어진다는 자산가치 전망이 자체가 있죠. 빠질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네. 채권은 원금 확실히 돌려받거든요. 제가 건물주였으면
채권 합니다. 왜냐면 신경 전혀 안 여유가 써도 있으니까.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유가 가서 없-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예, 저는 오늘 뭐 이런 얘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할게. 그러면 이제 국채금리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회사채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한 달 전까지는 좀 위기론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책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네. 정책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보험사에 네. 이걸 가리고 나왔어야 되네요. 근데 뭐 다 알려진 이슈라서 네. 가격이 채권 가격이 100달러 된 게 70달러 때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의 신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회사가 그걸 또 상환을 했죠, 결국은. 네. 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갚아냈더니 또 이렇게 복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들을 좀 쌓아가는 과정이고 국채금리가 이제 고원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짜리 국채금리가 4%대 뭐 4.3, 4.4도 갔던 게 최근에 이제 3.7까지 내려왔고 그 온기 덕분에 국채시장이 안정되니까 아까 얘기됐던 한전채 중심의 공사채도 이제는 네. 조금씩 안정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쪽이라든지 이런 데 익스포저 그런 노출도가 높은 캐피탈사들 네. 뭐 그런 데 좀 위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캐피탈채도 어쨌든 스프레드는 좀 벌어지지만 국채만큼 못 빠져요. 그래서 절대 금리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고비가 그놈의 CP 단기자금 시장에서 발행 어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단기어음 쪽의 시장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정책이 이제 여기 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PF 투자를 많이 했던 중견 소형증권사들의 CP 채권도 이제 편입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크레딧 채권 쪽에서 받았던 그동안 이제 신용채권이죠. 아까 뭐 한전채가 국채 3년짜리는 지금 3.7인데 한전채 6%라고 하면 국가가 보증해주는 채권인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도 너무 금리를 많이 주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의 이제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딱 하나 위기는 내년 초에 이제 진짜 미분양이 이제 주택 경기 시작하면 그 부동산 PF 시장이 150조 시장이에요. 뭐 ABCP는 한 3, 40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PF가 한 150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 출회할 때 남아있는 신용 리스크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A급 여전사에 2년 돈 빌려주시면 금리 얼마요? 6%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도만 나지 않는다고 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싸움의 영역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끝물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경기가 나쁜 거는 나쁘다는 걸 인정하고 정책들이 이제 딱 이제 어느 정도 텐션이 풀리면 국채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주면 중립금리 향해 가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결국은 안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퇴직금 뭐 내 연금이라든지 그런 자산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남아 있으시지만 그것도 내년 상반기가 결정일 겁니다. 뭐 최근에 둔충 주공 이슈 하면서 이제 미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가늠을 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쯤이면 미분양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신용채권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 스프레드도 이제 줄이는 과정. 그게 저희는 내년 1, 2분기에서는 스프레드라는 게 이제 그 차이잖아요. 금리 차. 지금은 그 신용 위기만큼 안전한 국채 대비 이만큼의 금리를 더 줘야 되는데 이 폭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거다.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사채랑 국채랑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 이게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떼어먹을 것 같은 사람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앵커님은 나는 절대적으로 돈을 잘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뭔가 뭐 그러면 이게 주변에서 지금 한 3% 정도의 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의심하지 않고 난 3%만 받을게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떼먹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봐도 불안해요. 근데 널 믿고 3%에 받기에는 내 위험 수당을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네가 돈을 뗄 위험의 확률이 이 정도 한 10% 정도니까 그러면 나는 한 1%는 너한테 더 받아야 되겠다. 2%는 더 받아야 되겠다. 지금 여전사들이 지금 정부가 발행한 거 대비 무려 한 205에서 300, 그러니까 2.5에서 3% 정도는 그 돈을 떼일 거에 대한 위험을 더 지불해 줘야 되면 그 불안을 그래야지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게. 그래서 이게 신용 위험도라는 게 그래서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돈을 빌리는데 은행 가서도 대출 받을 때 신용도 높은 분들이 대출 금리가 낮고요. 네, 그렇죠. 예, 신용도 낮으시면은
대출에서 받는 불이익이 크잖아요. 채권 시장도 똑같습니다. 아, 비교적 안전한 국채는 그래서 조금 낮은 거고. 여기 공사채는 트리플 A예요. 네. 여전사는 지금 제가 A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등급이 몇 트레이드가 낮죠. 아.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도 금리 차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죠. 네. 신용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든 기업이든 신용이 신용이 높아야 중요하지. 돈을 덜 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 채권 잘 모르는데 연구원님이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알겠어요. 네.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듣게 돼요. 이따 녹화만 한 번 더 들으세요. 그쵸, 한 번 더 그만 들어야죠. 아니, 안 그래도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돈돈에서 차장님? 이건희 차장님. 이게 채권 참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한번 기본 그것도 듣고 관련했었어요. 왔거든요. 역시 돈돈 짱. 우리 연구원님 짱. 오늘 근데 제가 좀 생각보다 더 쉽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조금 용어들이나 이런 게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이 정도 알아들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하고 제 두뇌가 안 좋다는 거. 아니 그 말은 아니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제 올해 1월부터 들어왔잖아요. 저요? 주식 시작하셨죠. 네. 저 주식 올해 1월부터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1월에 들어왔는데 뭐 미국 금리도 알아야 되고 주택 가격도 알아야 되고 중고차도 알아야 되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벌면 좋겠는데 돈도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많이 벌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에이, 아닙니다. 이제 또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에 대박 나시겠죠. 그래도 저는 올해 채권들을 좀 샀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오. 그래서 최근에 뭐 채권으로도 마이너스도 중간에 좀 보기도 했지만 네, 올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수익은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깃. 이따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근데 개인들은 채권에 투자하려면 억 단위로 돈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위탁해서 맡겨가지고 증권사에 위임하다 보면 그리고 또 사모 형태로 된 것들을 보시면 그렇게 뭐 얼마 이상 들고 와야 된다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조금만 알아보시면 HTS, MTS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채권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수료 같은 거 왜 우리 저는 심지어는 자동차 같은 거나 뭐 집 사면은 거기 채권들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제가 팔아요. 아. 그거 위탁하는 순간 거기 띄어먹는 게 거기서 뭐 0.몇 %씩, 0.3%, 4%씩 뛰어가거든요. 저는 그거 제가 팔아요. 그거 제가 직접 팔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여러분한테 바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HTS에서만 찾으셔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고 금액 거래 단위가 10,000원대도 다 됩니다. 10,000원대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쪽에서 팔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적어도 5억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해 아니요? 장례 채권 할 수 있어요. 장외도 할 수 있고. 다 거래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채권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라고 또 그러니까 주식 하시니까. 채권 요거만 균형만 잘 잡아도 원래는 돈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게 자산 배분의 기본인데 올해처럼 주식 채권이 다 깨진 적이 역사에 드문 애기 그렇죠. 때문에 100억 원대 이후로 처음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둘 다 이런 식의 손실을 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하기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왜 웃으세요? 아니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지금 많이 여기 와가지고 저 서당계잖아요. 제가 이거 왜 여기 있냐면 공부한 날에 제가 쓰거든요. 오늘은 정말 알찬 태권 공부를. 안 한 날은 안 쓰세요? 아니 거의 쓰는데 요즘에 듣기만 하다가 잘 못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최근에 제가 채권에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가지고 지금은 좀 가지실 만한 시기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다는 건 채권 그만큼 어디로 봐야 되나? 개인들의 관심도가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9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장이 시작됐나요? 네, 장이 시작돼서 이거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또 폴란드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뭐 없어요. 코스닥, 코스피 다 보합에 출발했고요. 네. 역시 외국인들은 팔고 계시네. 그래요? 뭐 이제 시작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제가 전략 후강 아니었나요? 전략 후강 네. 강했죠. 반도체 쪽 그렇죠. 셌으니까. 오늘도 그래도 우리 시장 힘을 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연구원님과 함께 성함이 잠깐만요. 저 윤여삼 연구원님, 윤여삼 연구원님과 함께 채권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귀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돈돈 모닝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8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흔들어야 되네. 네.